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생방송 OBS 뉴스 오늘입니다. 벌써 월요일이 찾아왔군요. 김성수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유튜브 속 정치 현안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이 베이징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만남이 있었다. 생각보다 몇 분이 길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나쁘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분위기가. 과연 꽉 막힌 북핵 대화 국면을 뚫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을 간단히 보죠. 오늘 정상회담을 가졌고 한중 관계 발전 활성화 방안, 한반도 정세 의견 교환, 리커창 중국 총리와 청두에서 이제 만남을 갖게 되고 한중일 협력 틀에서의 한중 협력 방안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일 정상회담, 수출 규제, 군사정보 후협정 집중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FTA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야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베 신조와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기대가 됩니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랜 한중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현재 상황을 듣거나 아니면 우리의 입장을 김정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까지 갔을 것인지 아직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죠? 지금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한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중국이 공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대화에 공감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공감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일단 최소한 아무리 박하게 평가를 한다 해도 한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중국은 지지한다는 얘기예요. 북한도 이제 보고 듣고 있을 테니까. 예, 그럼요. 그 얘기는 북한에 있어서는 상당한 무게감으로 다가가는 얘기입니다. 예. 이전에 중국이 이제 우리의 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한번 그 기사들을 갖다 리서치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화를 통한 원칙 이외에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에서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에서 지금 현재 기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모습들을 갖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이 웬일로 한국에 대해서 살짝 유연한 그런 태도를 갖다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오늘 저녁 리커창 총리하고의 어떤 협력 방안에 따라서 한한령도 사실상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해보게끔 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어떤 형식으로든 조율된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국면 한 2년여간 큰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중국과 러시아에 적극적인 구애를 보내고 그 일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중국과 러시아가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 이제 미국과 막혀있던 무역 분쟁도 어느 정도 이제 완화의 시기로 들어선 것 같고 본인들의 존재감이 조금씩 부각되는 현 상황이 싫지만은 또 않을 것도 같습니다. 싫지만은 않으면서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 해제를 좀 해달라고 16일 날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남북 철도라든지 도로 프로젝트, 그다음에 해산물, 섬유 수출 금지 규정 해제, 북한 노동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데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하면은 북한인 노동자들 많거든요. 송환 규정을 좀 해제해달라 이런 결의안 초안을 제출을 했는데 문 대통령하고도 이런 얘기는 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남북 철도라든지 도로 같은 부분은 우리나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남북 철도라든지 도로 프로젝트는
북한의 개혁 개방이랑 연결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고 예. 지난 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무력이 필요하다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핵화, 디뉴클리라이제이션을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했는데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에서는 미국의 어떤 결단을 촉구를 했지만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의안 초안은 어차피 미국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지금 단기간에 어떤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비난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미 제법 오랜 전부터 몇 달 전부터죠. 우리의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하나죠. 제재를 풀지 못하는 것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중국으로서는 북한과 사이를 관계를 조금 이제 진척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 지난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북한이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면서 러시아와 더불어서 변화된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번에도 이 기본적인 대화 원칙, 대화를 통한 해결의 원칙에 동의한다. 북한이 듣고 있다면은 북한이 여기에 따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중국의 저런 입장 변화에 따를 가능성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 변화를 위해서는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한반도 정책의 기본은 또 한반도의 안정화랑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로 돌아가가지고는 뭐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고 그다음에 또 어제였나요? 11월 있었던 그 참수 훈련 그 사진을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의 입장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그 지금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미사일 생산과 연관된 공장을 확장했다는 그런 분석 결과를 공개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예. 북한에서는 어떤 ICBM까지는 아니더라도 저강도의 미사일 발사로 계속 그렇게 미국을 향해서 시위를 할 가능성은 있고 이게 바로 중국의 그런 저런 그 입장 표명이랑 연결돼서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결국에는 중국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미국과의 힘의 경쟁에 있어서 지렛대 역할을 북한이 해야만 되기 때문에 북한이 어느 상황이든 무력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노력을 중국도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그 시진핑 주석의 말들 보면 키워드가 몇 개가 있어요. 네. 이제 다자주의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 인류 공동체라고 하는 키워드. 예. 그리고 그 중간에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자유무역 체제 수호예요. 그러면 일방주의라든가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네. 다자 간의 상호 호혜를 챙겨줄 수 있는 자유무역주의 체제 하에서 예. 전 인류의 공동체를 모색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을 에둘러서 까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 경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하는 모습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형태로 모두가 각자의 이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을 공히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고 그것은 이제 북한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그런 카드들이 사실은 일방주의적이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갖다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그 키워드들을 갖다 잘 보시면서 예. 이해를 하신다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한국과 지금 보면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까지 세게 얘기를 하는 거 흔치 않아요. 예. 시진핑이 어디 가가지고 어떤 나라에 가서 우리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굉장히 공고한 틀을 새로운 그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식으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한국에 대한 어떤 배려와 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이 부분이 구체적인 어떤 그 공감대로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서 굉장히 치열한 그 내년도 초까지 가는 굉장히 치열한 어떤 외교전들이 예. 또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켓맨이라는 단어가 오랜만에 등장하고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상황에서 북한이 실제로 뭐 공장을 가동하려고 하는지 또 다른 무기 실험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됐죠. 316 공장에 지난해 8월 17일과 올해 최근 가장 12월 19일 위성사진을 분석해 봤더니
없던 건물이 들어섰다. 미사일 생산과 관련된 거 아니냐. 특히나 장거리와 관련된 거 아니냐. ICBM이나 SLBM 아니냐. 크리스마스 선물을 운운했던 북한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인데, 내일 아니면 모레인데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제 뭐 단거리 미사일이나 본인들의 뭐 무기체계 개량을 위한 실험은 계속해서 눈 감아 왔지만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이나 SLBM은 굉장히 지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실험 가능성이 최근에 제기가 됐었는데 오늘 기점으로 좀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ICBM을 쏘아 올리는 순간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진 떼고 이러면서 이제 그 막말로 냄새만 풍기고 있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는 거죠. 예.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 기술적인 어떤 진보를 이루고 있으며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표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이상을 가면 중국도 굉장히 껄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뭐 ICBM이 쏘아진다, 뭐 미사일 장거리 뭐 미사일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블러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 선까지 양보할 것인가 이 부분은 트럼프의 국내 상황과 상당히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의 국내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 공화당 모두 트럼프에 대해서 달갑지 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장시간 했고 아베 일본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말 시한이라는 것이 이제 크리스마스만 잘 넘긴다면은 그 시한이라는 것이 되게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데 물론 그 신년사를 통해서 또 김정은이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ICBM급의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얼마 전에 중앙당 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군사위원회 회의를 하는 장면이 공개가 됐거든요. 예. 근데 군사위원회를 개최를 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뭐 어떤 새해 신년에 있어서 북한의 외교적인 방향이 군사력을 과시하는 걸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는 비치기는 하는데 저 자리에서 핵을 얘기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북한도 좀 움츠러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크고 작은 미국을 향한 시위는 있을지 몰라도 ICBM급을 발사를 해서 자극은 하지 않을 거고 트럼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예민해 있기 때문에 아베라든지 시진핑을 통해서 어떤 외교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무슨 시한폭탄처럼 그렇게 확 터지고 확장력이 있게 뭐 과거의 말폭탄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게 정말 어떤 우리가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 정도로까지 상황은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다만 이것을 어떤 보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수면 위 아래서의 어떤 수면 위의 평화, 그냥 잠정적인 평화이지 비핵화 로드맵 같은 어떤 이런 영구적인 평화를 뭐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이라든지 그 싱가포르 회담 이전으로까지 그때 기대를 했던 것처럼 그만큼의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잠깐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화를 통해서 많은 그런 어떤 그 얘기들이 오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아베 그 총리랑 통화를 했는데 아무리 뭐 통일을 거친다고 해도 뭐 1시간 넘게 통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얘기들이 오갔다는 것이고 조율의 순서를 보시라는 거죠. 네. 일단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남과 북의 의사 혹은 조언 이런 것들을 들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베 총리랑 통화를 했는데 75분씩이나 통화를 했어요. 그거는 뭔가의 설득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면 그러면 나름대로 트럼프는 카드를 준비하고 있고 그 카드에 대한 검증 작업이 끝난 게 아닌가. 문제는 지금 현재 탄핵과 관련돼 있는 어떤 그 움직임들이 어떻게 미국 내에서 정리되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속 정치 현안 바로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내 현안인데, 자, 조국 전 장관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뭐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와 관련된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 중에서도 보통 이제 관례적으로 부부 모두 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뭐 불문율처럼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번은 또 다른 사안이 직권남용으로 혐의가 한정되면서 권리행사 밤해까지 더해져서 구속영장이 일단 청구가 됐습니다. 네.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이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직권남용과 관련해가지고는 그 유재수 씨의 비리와 관련해가지고 민정실에서 감찰 과정에서 혐의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수사를 종료하라고 지시를 한 것까지는 조국 장관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혐의가 나왔다면은 김기현 사건처럼 수사기관에 이첩을 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그 안에서 수사 종료를 얘기를 했다면은 그거는 무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는 어떤 예견된 수순이었다. 왜냐하면 지난 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직권남용에 관한 판례가 많이들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김기춘 비서실장 있고 밑에 비서관들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모의한 혐의로 구속이 됐고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한테 뭔가 자기 개인에 대한 그런 사찰에 예. 자기 개인에 대한 감찰에 관해서 항의를 하고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판례에 비추어 보면은 검찰이 지금 제시한 그런 사실관계들이 맞다면 당연히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예.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수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수사할 권리가 그 감사 그 단계에서는 없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수사를 의뢰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애초에 감찰을 중단을 했다라고 하는 프레임들이 예. 쓰여져 있는 거고 수사를 중단한 게 아니고 이 수사와 감찰의 결정적인 차이는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 그 어떤 집행 능력이 없잖아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네가 이런 제보들이 들어왔는데 예. 너의 투명함을 입증해 봐라. 입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사 조치를 하겠다. 이게 감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구체적인 특정의 그 범죄가 나오지 않았을 때, 더군다나 유재수 씨가 3회 출석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그 포렌식과 관련돼 있는 그런 다양한 자료들, 예. 그 자료들 같은 경우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휴대전화 포렌식만 내고 나머지 계좌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예. 이런 상태에서 검찰이나 경찰이라면 압수수색 진행하면서 계좌를 털어볼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제보만 달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첩해서 수사를 하라? 이거 자체가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명백히 할 수 있는 것은 직권 남용이 되었다면 남용된 어떤 행위 자체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다툴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구속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인가.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가 나왔어요. 나왔고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그 블랙리스트 지시를 다수의 증언들이 뒷받침하고 있단 예.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달라요. 박형철 수사관만 예. 반부패 그 전 비서관만 약간 뉘앙스가 감찰이 좀 무마됐다는 정도지 백원호 씨도 전혀 다르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3인회의에서 어떤 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이게 대부분은 기사에 어떤 그 일방적 검찰들의 주장들이 받아쓰게 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갖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계좌라든지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휴대폰에서 골프채라든지 여행권과 관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고받고 땡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한 게 나왔으면은 이거는 분명히 뭔가 여기서 더 수사가 진행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수사가 진행되든지 아니면 감찰이 진행되든지 예. 당시에 민정수석실의 감찰은 그냥 불러가지고 물어본 게 아니라 휴대폰을 내라 그래가지고 포렌식까지 봤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포렌식까지 했으면은 여기서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는 다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까지 알아놓고도 감찰을 종료하라 그랬다? 그거는 그 수사 지시 종료 자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 그건 직권 남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장 심사에서 기준은 그때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결과 어디까지 혐의가 나왔냐 그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종료를 한 거 그 자체가 어떤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건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잠깐만 예. 보태서 말씀드리면 직권 남용이 되려면 뭐를 시켜야 되잖아요. 수사 그러니까 종료하라고 했잖아요. 수사가 아니죠. 이건 감찰을 종료하라고 했잖아요. 종료하라고 표현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감찰이 더 이상 불가하겠다. 진행이 안 되겠다. 그러니 여기에서 인사 조치를 취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배임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수사를 예. 갖다가 지시를 해야 되는데 수사 지시까지를 안 가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몰라도 지금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그리고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게 나온 건 박형철 비서관한테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입증을 예. 박 비서관, 검찰 출신인 그 사람의 입 외에는 뭐가 있는지 그걸 예. 검찰은 증명해내요. 두 그 사람이 인사 지금, 조치라는 게요. 예. 백원우 씨가 금융위에 그때 통보를 한 게 그게 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게 다라는 건데 직권 남용이라는 게 그 국정농단 수사에서 나왔던 판례들을 보면은 내 직무를 이용해 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일을 했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비위가 나왔는데도 그냥 그 정도 통보하고 말했다면은 이건 묻은 거거든요. 그 직권 남용으로 글쎄요.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융위는 금융위 나름대로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거기서 열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갖다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요? 인사위원회 열어라라고 명령을 해야 되나요? 그런 근데 건 아니라고. 개인적인 보거든요. 일이라 그러고 예. 통보했다는 게 지금 다 아닌가요? 나온 거는? 일단은 지금 현재 비리기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수집한 바가 있으니 금융위에서 참고하라라고 가는 게 정상이죠. 두 분이 지금 직권남용과 아니, 그게- 관련돼서 이제 열띤 토론이 돼버렸는데 예. 실제로 이제 전재현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국정농단 사태 대부분 혐의를 받았던 피의자들이 상당수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만 보더라도 직권남용의 혐의 자체가 너무 주관적이고 판례가 들쭉날쭉하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위헌 소지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현 정권 들어서 여하튼 직권남용에 대해서 명백하고 복이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두 분이 말씀하신 동안 보여드렸습니다. 간단하게만 제일 중요한 쟁점 하나만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저는 가장 예. 중요한 쟁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는 혐의가 소명이 됐는지, 네. 그다음에 증거인멸, 도주 우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증거인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계속 진술이 다르잖아요. 예. 박형철 비서관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또 누구였죠? 백원우. 백원우 비서관 말고 네. 또 그 밑에 행정관 네. 얘기하는 것들과 조국 장관이 얘기하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만약에 이것들을 어떤 물증을 통해 가지고는 조국 장관이 지금 뭔가 자기의 혐의를 피하려고 하고 있다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뭐 인정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혐의 소명이거든요. 예. 혐의 소명은 평론가님은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당시 민정수석실 감찰 과정에서 어디까지 비리가 나왔었는지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자, 조국 전 장관이 정치권의 논쟁 중심에서 좀 비껴나는가 했더니 다시 스물스물 또 다른 사안으로 중앙으로 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입장도 보죠. 청와대 입장 먼저 보고요.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영장 청구 정당성 법원이 판단해달라. 수사 1회 인사조치 여부 판단은 민정수석실 권한이다. 청와대와 관련이 없다라는 이야기였죠.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실의 최고 책임자는 본인이 뭐 결정권이 있었다. 최종 책임은 본인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게 있고 당시 민정수석에게 있고요. 청와대 정무적 결정, 검찰 허락받고 하지 않는다. 자, 뭐 각 당의 반응은 뭐 각 당의 색깔과 일치합니다. 조국 영장 청구는 보복이다. 검찰개혁의 화풀이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유재수 감찰 무마의 꼴이다. 몸통, 그 윗선에 누군가 있을 것이다. 민정수석 본인 스스로가 최종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고 윗선과의 교류나 보고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당은 그렇게 계속 뭔가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우한 덩어리에 올 것이 같다. 정의당 권력기관 충돌에 국민의 우려가 크다. 살짝 한 발 물러선 3자적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대한신당 역시 더 멀리 엄정히 판단 바란다. 각 당의 입장이 반영이 되는 그런 예,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검찰이 지금 왜 하필이면 오늘 구속영장을 쳤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의 행태들이 사실상 선거 개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거나 혹은 지금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법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것들을 그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걸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사실 없이 정말 순수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다면 왜 하필이면 대통령이 항상 없을 때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의 그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된다고 보이면 이런 카드들을 갖다 꺼내는 걸까요? 압수수색이든 지금 그 구속영장 청구든 영장 청구의 시점이 경찰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떤 시점에 맞춰서 청구를 해가지고 받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 검찰은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그걸 밀어넣을 수가 있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의혹과 의심이죠. 예, 김성수 더군다나 변호사는. 예. 어떤 일이 최근에 있었냐면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사실상 공판 준비 기일이에요. 검사 하나만 가가지고 증거자료 확인됐는지 서류들 다 준비됐는지 예. 증인들 이거 조정하면 끝나는데 9명이 몰려가요. 거기다 부장검사까지 가가지고 마치 두더지 게임을 하듯이 일어나가지고 뭐 주장을 하면서 그 결과적으로는 방청객을 보면서 그 발언을 갖다 계속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이런 상황은 검찰은 지금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있다? 정치와 언론 예.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언론 플레이들을 빨리 그쳐야 됩니다. 지금 이런 의혹이 예.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들어봐야 근데 돼요. 영장 청구 시기는 이제 조국 장관에 관한 수사는 연내 마무리한다 그랬기 때문에 예. 이번 주에 청구될 거라는 게 이게 다수의 견해였어요. 예. 그 시각이었고 그 다음에 이걸로 어떤 영장을 청구함으로 인해서 공수처라든지 법안 상정을 방해한다. 오늘 4+1 협의체에서 협의가 됐거든요. 선거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공수처도 곧 여기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같이 앉아. 뭐 예, 검찰 개혁안도 같이 하자 이렇게 뭔가 얘기했습니다. 표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공판 정경심 교수 그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는 재판부의 입장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위조 시점이 한 6개월 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거기서 불허를 한 거는 항소심에서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재판부하고 좀 검찰하고 공판 준비 기일에서 감정 싸움을 한 부분이 있어요. 예. 얘기도 안 했는데 뭐 정경심 교수의 보석을 운운한다든지 예. 방어권 보장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감정적으로 쌓여가지고는 공판 기일에 좀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너네 그거 이 일을 인정하겠다. 공판 조서 정정하겠다 이러고 합의를 하고 넘어갔잖아요. 예. 근데 그 정경심 교수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면서 위조를 했다는 부분이 2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취소를 안 한 부분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거예요. 근데 항소심에서 또 어떻게 볼지 모르니까 무죄가 났어도 아마 검찰은 항소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확정이 됐는데 하나만 기소했다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된다고 보면은 기판력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재판이 꼬인 면은 있는 거죠. 예. 자, 뭐 김성수 평론가가 지적해 준 대로 묘하게도 오늘 그 4+1 계속해서 꽉 막혀 있었는데 정의당을 포함한 이제 대한신당까지 포함해서 3+1이 결국에는 47석 비례대표에서 30석의 캡을 씌우고 석패율제는 이번에서는 포기하겠다. 이 안으로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 26일 청구가 먼저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시점이 맞아 떨어졌는데, 그러니까요. 예, 날짜로 본 그런데 26일에 이제 심사를 지켜봐야 되니까요. 다음 주에 저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주제, 국민통합연대. 뭐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어느 색채의 당도 아니고 지금 일단 민간 차원의 출범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뒤에 붙었죠. 보수 통합의 변수라고 하면 이제 보수 인물들이 여기 포함됐을 텐데 홍준표, 이재호, 이문열, 여기에 노재봉 전 총리, 박관용 전 의장 등이 현재는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친이명밖에 비박근혜계 보수 인사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창립 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마는 시민단체 성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쟁쟁한 이제 정치인들이 몸을 담게 됐기 때문에 분명히 정당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통합연대라고 이름을 지었네요. 예. 네. 이게 지금 뭐 보수가 정말 갈 곳을 잃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특히 황교안 대표의 행보는 그냥 자신을 거의 그 정광훈 목사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주는 아주 소수의 지지자들만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공천 때문에 다른 분들이 말을 못한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지금 오늘도 그 규탄대회를 이어갔잖아요. 예. 이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을 계속 고집해서 하고 있어요. 국회가 언제 이렇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참여시키면서 계속적으로 특히나 그렇게 폭행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지 않고 계속 이 규탄대회를 이어갑니까? 이런 것들은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가 자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예. 그리고 이 상황들 속에서 지금 극도로 이제 분열돼 있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합리적인 보수를 염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대한 보수가 나오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예. 그것이
나름대로 보수 안에서는 시대적 소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소명을 안아보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합의가 되는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역구는 공천하는 사람들이 마땅치 않아서 예. 또 혹은 조직력이 좀 없어서 뭐 자유한국당 쪽을 밀어주더라도 비례 의석이라도 좀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이제 가지게 된다면 희망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서 일단 텐트 하나는 만들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국민통합연대가 이게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뭐 이재호 전 의원이나 홍준표 전 대표나.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없고 다 원로급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싱크탱크로서의 기능은 할 수 있지만은 과연 이게 무슨 정당으로서 가능할까 그 부분에 사실 의문이 드는데 예. 오늘 창립 대회를 했는데 보니까는 무슨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김성태 의원 이런 분들이 많이 가셨더라고요. 이분들 그 공통적인 특징이 비박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을 당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친박 비박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규정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모이는 걸 보면 이렇게 따로 모이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지 싶고, 한국당이 제대로 못하면은 이 국민통합연대는 지금으로는 그냥 싱크탱크 수준에 불과할지 몰라도 어떤 보수 분열의 불씨는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한국당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 국민통합연대 뭐 인사가 비박, 친박, 뭐 친이 이런 것들은 결국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명확하게 색깔이 보이는 인사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 중심으로, 그리고 이번에 나이가 좀 있는 원로급으로 꾸며진 국민통합연대, 여기에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안철수 전 대표, 바른미래당에서 강국하게 돌아와 주기를 손학규 대표가 이제 오면은 다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을 믿는 사람도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복귀 가능성을 계속해서 타진하고 있고, 본인 의사는 직접 얘기를 안 하고 부인을 통해서 가끔 이제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귀요. 예. 지금 뭔가 이렇게 보수의 어떤 중심이 아직 딱 잡히지가 않아가지고는 안철수의 복귀 여부가 뉴스에 회자되는 것 같은데, 이분이 복귀를 한다면은 기존 당에 복귀하는 방법이 있고 창당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손학규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안철수에게 정권을 주지만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 생기면서 중도에 틈이 생겼고, 바른미래당의 뭐 원내 당협위원장도 안철수 대표의 지금 복귀를 촉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봐서는 기존 당에 복귀하는 것보다 새로운 창당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 다만 이 복귀를 한다면 그 복귀 시기와 관련해서 총선 전이 될 것이냐 후가 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총선 전에 사실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복귀를 한다면은 총선 이후에 이 정치 지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그 틈새를 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공부도 잘하셨고 기업도 잘 나갔습니다만은 생김새가 굉장히 고우시죠. 고생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권에서 항상 꽃가마만 타려고 하느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지금 시점이든 내년 초든 어느 시점에 와도 그 꽃가마 논란은 또 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성수 평론가, 전재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중일 3국의 통상장관이 회의를 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을 진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일 장관이 별도로 대화를 나눴는데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립니다. 이수광 기자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통상장관이 어제 중국 베이징 초어대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2016년 이후 3년 2개월 만의 회의입니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채택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협상을 진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성공적인 에너지 시스템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협력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3국 간 양자 관계에 부침이 있었지만 영내 협력과 번영을 위해선 3국 타자 간 협력 틀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특히 지난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 이후 한일 주무부처 수장이 처음 만난 무대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성윤모 장관과 가지야마 일본 경제산업상은 만찬이 끝난 뒤 10여 분간 따로 만나 환담을 했습니다.
정확한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간 갈등을 수습할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내용이 발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OBS 뉴스 이수강입니다. 법여권 4+1 협의체가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선거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으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 연동률 50%로 제한하며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법에선 별도로 기소심의위를 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4+1 협의체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상정해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좌파 독재 시도라며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저지한다는 계획이어서 여야 간 큰 충돌이 예상됩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 조사 때 자신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녹취록을 봤다며 검찰에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2018년 3월 31일 송 시장 등과 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을 만나 공약을 논의하지 않았고 업무 수첩도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해당 녹음 파일은 도감청으로 입수한 게 아니며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첩 내용과 관련성은 수사 진행 중이라 말하기 어렵고 제한된 범위에서 공보를 했을 뿐 그 외에는 유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경기 지역 현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찬반 논쟁이 한창인 고양 창릉지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자유한국당 고양병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이었죠.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처음 있었습니다. 자,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일각의 보도는 아수라장을 연상케 했다. 이런 보도까지 있었는데요. 자,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개발. 저희 이동환 당협위원장께서 찬반 입장을 좀 밝혀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밝힐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 전역으로 보면 사실 덕양구 지역하고 일산 지역이 조금 구분이 되는 지역인데 덕양구 지역은 사실 개발이 낙후가 좀 됐기 때문에 예. 이번에 아마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찬성을 한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산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예. 이 지역은 신도시 지역이기도 하지만은 서울과의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동안 계속 교통체증의 심각성을 문제 제기도 했고 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 부동산 가치의 하락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그 발표되는 내용을 딱 보면 원래 상기 신도시는 그 강남의 집값을 이렇게 문제를 잡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강남 집값에 대한 부분이 대책으로는 고양 지역은 실제로 그 주택이 과다 공급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냥 주택 보급률만 생각한다면 아마 103% 정도까지도 지금 나타날 텐데 심리적으로는 거의 110% 정도 될 겁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기존의 그 상기 신도시 이후에도 삼송, 그 다음에 향동, 예. 그 다음에 원흥, 그리고 식사지구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행복주택도 지금 새롭게 다 결정이 나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탄형 공공주택도 그렇고, 집을 지금 진행 중인 것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거의 한 6만 채 정도 이상이 공급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상기 신도시라 해서 3만 8천 호가 새롭게 공급이 되면, 거의 과다 공급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 필요 없는 주택을 공급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1992년에 그 신도시 만들어지는 시기와 그다음에 지금의 인구 차이가 무려 80만입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서울로 접근하는 교통은 거의 더 이상 늘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3호선하고 경의중앙선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예. 지하철도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는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통 편의가 지금 상기 신도시를 만들면 아마 절대적인 교통 체증이 아니라 지옥이 될 상황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뭐 생활권이나 주거권, 환경권을 감안한다면 이거는 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측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주셨는데 실제로 이번에 지정된 지구는 그린벨트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97.7이니까요. 묘한 것이 이 지역민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원해왔는데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공급 때문에 우려가 된다. 그렇다면 지역민들의 민심이 찬반으로 나뉠 만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위원장님 잘 설명하셨다시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하는 데 따른 수혜지는 이런 것을 찬성하는 거고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개발하고 부동산 뭐 가격이 오를 때도 있겠지만 그 주택이 전체적으로 공급이 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예. 그 외에 이 기존의 신도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도 서울에 더 가깝고 규모도 더 큰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선다면 그 신도시, 과거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통에서도 멀어지고 또 이 환경도 또 옛날 것이 되는 거니까 집값도 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일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일산의 고향의 창릉만이 아니라 이 지금 부천에도 대장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계양도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서울에 굉장히 가깝다기보다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런데 또 반면에는 이걸로 인해서 또 피해를 조금 입을 수 있는 지역도 생긴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 총선도 있고 그 이듬해는 또 대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변화를 겪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신도시 건설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자, 현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탄현 근린공원에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금정굴 피해자들 기억하실 겁니다. 50년의 6.25 전쟁 당시에 민간인들이 큰 학살을 당하고 이곳에 버려졌다가 한 20여 년 전에 발굴이 됐었죠. 금정굴에서 이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 공원을 주민들 몰래 만들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일지 이게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의혹을 제기할 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지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지으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또 그만큼 또 반대하는 흐름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는 동안에 그 지역의 공원 지역에다가 이 추모 공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 이 새로 3기 신도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여론이 반반으로 나누는 사이인데 이른바 이제 기피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신도시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공원 부지 옆에 이렇게 들어서게끔 하는 것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려스럽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것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주목을 끌고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예, 지역민들의 입장대로라면 고양시에서 일방적으로 추모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얘기가 있고 이 추모 공원 안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납골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기피 시설에 들어갑니다. 현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좀 직접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정굴 이 추모공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을 조금 이제는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우리 6.25 전쟁 당시에 내려와서 그때 당시 우리가 결국은 밀렸죠. 밀려서 그때 인민군이라고 해서 들어와서 경찰 내지 우리 그 군인 가족들을 어떻게 보면 인민재판으로 많이 이제 했을 때 그때 부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역했던 사람들이 사실 다시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제 북부로 북진할 때 왔는데 그때 그 가족들이 그렇게 양민으로 학살되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경찰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익단체에서
부역자들 모아서 검정굴에다가 예. 사실 재판 없이 희생을 시킨 예. 그런 것이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으로 봐서도 지금 굉장히 서로의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부역이라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 지역의 정서라는 것이 서로 둘로 나눠질 예.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는 그런 구도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공공택지 지역에 사실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다가 우리의 추모공원이라 하지만은 그게 이제 결국은 낙골 땅에 6월 153기를 예. 안치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6월 153기 자체도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서울대에 안치할 때도 안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안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거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예.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고양 장항 행복주택도 여러 가지 지금 잡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지역 주민들이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고양 장항 공공택지지구 지정해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굉장히 말이 지금 어렵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달라는 청원인가요? 구체적으로? 이 청원은 일단은 취소를 시켜달라는 네. 얘기였죠. 근데 그 취소를 거부했죠. 예. 예, 그게 지금 우리 다른 지역보다도 행복주택이라는 것은 원래 신혼부부, 대학생, 네. 그렇게 해서 아주 교통 편의가 좋은 지역에 거기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예.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단은 교통 편의가 그렇게 접근성이 양호하고 대중교통이 있는 지역도 아닐 뿐더러 네. 앞으로 그렇게 예상되기도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다만 GTX가 그쪽 근처에 역이 생긴다는 그 이유 말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 버스라든가 이런 거는 활용하기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고요. 그리고 공급량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대규모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그 행복주택 지역에 놓여진 그 공급량이 12,500세대 정도 얘기하는데 예. 그중에 행복주택이 5,500세대입니다. 근데 이 세대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지역, 그러니까 고양시 지역의 대상보다는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에 더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 자체에 원래 자족 시설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유치되어야 할 지역인데 예. 그 지역을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급량은 당연히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취소를 시켜달라는 내용인데 이제 그 LH에서는 거부를 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예. 지난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과 더불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목적만 놓고 보면은 젊은 층의 무주택자나 청년 세대들에게 인기가 있을 법도 한데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또 다른 모양입니다. 글쎄 말이죠. 지금 행복주택 그러면 이게 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그 인구들에게 좀 저가의 임대료를 주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 인구들이 대부분 학교가 좀 가깝다던가 직장이 좀 가깝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싸다는 것만으로는 메리트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리고 또 행복주택이라고 한 것이 처음에 구상됐었던 거는 이 큰 철로에 그 위로 이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예. 싸게 교통도 가깝고 싸게 이제 해주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이제 일산이나 고양의 이제 창동 같은 경우는 조금 교통도 멀고 예. 과잉 공급돼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시설마저도 좀 그 거주자들한테 편의가 없기 때문에 네.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현안들을 다루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양병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으로서 고양의 발전 계획 그리고 본인의 계획까지 더불어서 좀 시청자들에게 짧게 전해주시죠. 예. 고양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마 신도시 만들어지면서 급변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2006년에 그 미 뉴스위크에서는 사실 역동하는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들 정도로 관심을 이제 가졌던 도시였는데 그 이후에 사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집만 공급하고 인프라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이 유치되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침체하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얘기를 우리 공공연하게 우리 그 지역 시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0년 동안 우리 그 민주당의 그 시장과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분들이 막 금방 말씀드렸던 일자리라든가 교통에 대한 부분이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이제 그냥 단순히 우리 보통 홍보라든가 뭐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해왔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일을 제대로 해서 고양시가 앞으로 자족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꾼을 좀 제대로 뽑아주는 것이 앞으로 시민들의 또 역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자족도시로서의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환 자유한국당 고양병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 홍보관 하면 시의 역사나 정책을 알 수 있는 전시물을 보여주기만 하는 게 보통인데요. 첨단 기술과 함께 체험 공간으로 꾸며진 홍보관이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색색깔로 칠한 새와 나무들. 스캔 한 번에 벽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맞은편에 펼쳐진 도시. 손길이 닿자 트램이 달리고 드론이 날아갑니다. 사람과 숲이 함께 숨쉬는 첨단 도시 성남의 현재입니다. 사람이 살기 시작한 만년 전부터 광주 대단지까지 성남의 발자취도 알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활용한 모형에선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미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고 싶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에서 아마 좀 오래 놀다 갈 것 같습니다. 성남시 종합홍보관이 4억여 원을 투입한 2달여간의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물들을 단순히 배치했던 기존 홍보관과 달리 어제와 오늘 미래를 주제로 새로 꾸며졌습니다. 첨단 기술과 체험을 접목한 것이 특징입니다. 도시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제대로 담기도 하고 또 미래의 꿈과 가치를 충분하게 아이들에게 보여주고도 싶어서 바꾸게 되었고요. 성남시는 매년 6만여 명이 찾았던 홍보관에 새 단장 이후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 이춘재 8차 연쇄살인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원 감정서가 3차례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열린 브리핑에서 윤 씨의 감정서에 쓰인 범인의 시료는 현장에서 채취한 음모가 아닌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 기계의 표준 시료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정서에 윤 씨의 음모로 표기되어 있는 시료는 제3자의 것이며 분석 과정에서 오차 범위 이상 차이 나는 성분은 임의로 범위를 좁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이춘재 8차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열어달라는 재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번식해 판매하는 등 불법적으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수사를 벌여 모두 59곳에서 6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 유형은 동물 학대 행위 6건, 무허가 동물 생산업 8건, 무등록 동물 장묘업 2건, 도살 잔해물 무단 배출 6건 등입니다. 10분 경제입니다. 이달 들어 열흘 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수출이 다시 하락했는데요. 수출이 부진을 거듭하면서 13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이번 달 20일까지의 수출은 30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 줄었습니다. 앞서 10일까지의 수출은 7.7%의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불과 열흘 만에 상황이 반전된 겁니다. 특히 조업일 수가 지난해보다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일평균 수출액 감소율은 5%를 넘는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입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선박이 각각 16.7%, 51.2%씩 큰 감소폭을 보이며 수출을 끌어내렸습니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년 연속 수출 6천억 달러 달성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전반적인 반도체 경기의 약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요. 또한 노동비용 상승에 의한 전반적인 국제 경쟁력이 약화된 가운데 반등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현재 수출 감소폭은 지난달보다 7.6% 줄어드는 등 둔화하고 있는 상황. 최근 미중 무역 협의가 1단계 합의에 도달하고 일본도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대외 불확실성 해소 국면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0.4%포인트 높은 2.4%.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한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 회복이 필수 조건이라는 지적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최근 비싼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25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돈을 이용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탈루 혐의자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매장 판매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하향 취업자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최근 1년간 국내 집값 상승률이 세계에서 29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경제 이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취업자 가운데 30% 정도가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를 가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대졸 취업자 대비 하향 취업률이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하면서 최근엔 30%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장년층 다음으로 청년층, 중년층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주요 56개국 가운데 29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에 따르면 헝가리의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등 상승률 상위 6위까지 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아시아권 국가로는 중국의 집값 상승률이 7위로 가장 높은 편이고 일본은 28위, 싱가포르는 35위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에 입주한 기업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지자체 조례가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시는 관내 56개 드론업체가 서울공항 관제권 문제로 시험 비행을 할 수 없게 되자 국토부 공군 등과 협의해 전국 최초로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 비행장을 조성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고 공장 밀집 지역에 상수도 설치 공사를 단행하는 등 지역 기업 애로사항 139건 중 128건을 해결했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비즈투데이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돕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양 기관은 오늘 산업기술 R&D 기업 육성 및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중소 중견기업의 신제품 개발부터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일괄 지원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국가 R&D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거나 산업통상 에너지 산업협력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우수기업을 추천하면 무역보험공사는 해당 기업의 수출 이행자금 마련과 수출 채권 조기 현금화, 대금 미회수 위험 관리를 위해 무역보험 보증을 지원합니다. 티웨이 항공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중국 선양과 홍콩 노선을 주 7회 신규 취항합니다. 22일부터 인천 선양 노선의 운항을 시작했고 지난 19일에 인천 홍콩 노선도 신규 취항에 운영 중인데요. 선양은 랴오닝성의 성도이자 중국 동북 삼성의 가장 큰 도시로 청나라 시대의 고궁, 중국과 서양의 건축 양식이 공존하는 장시 수보박물관 등 중국의 숨은 명소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NHN이 IT 기술 재능을 키워가는 학생들의 진로 교육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NHN IT 장업 사업을 시작합니다. 장학 사업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별 NHN 장학금 지급과 멘토링 특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회사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인재가 될 청소년의 IT 교육 환경 개선과 지원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이번 장학 사업이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ICT 분야의 청소년 인재를 육성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GS그룹이 연말 이웃사랑 성금으로 4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교육, 자립 지원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활용될 예정인데요. GS 관계자는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소외되고 겨울나기가 힘겨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GS 계열사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0분 경제였습니다. 뉴스 중심 예고입니다. 북한이 설정한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도발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미국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군이 한국 특전사와 요인 제거 작전을 벌인 데 이어 일본 자위대와 핵 관련 시설 타격 훈련까지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한중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이롭지 않다며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을 맺도록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26일에 열립니다. 검찰이 화성 연쇄 살인범으로 지목된 이춘재 8차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이 진범으로 몰린 윤모 씨에게 가혹 행위를 하고 국과수 감정서도 허위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에서만 2017년 이후 모두 5번이나 땅 꺼짐 현장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산 백석동과 서울 여의도동의 집안 침하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7시 30분 뉴스 중심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추위가 누그러지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제부터 쌓인 먼지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서쪽 지역과 일부 영남 지역의 공기질이 탁하겠는데요. 특히 호흡기에 더 안 좋은 초미세먼지가 짙으니까요.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탁한 공기는 모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올해 성탄절을 그레이 크리스마스로 만들겠는데요. 성탄절 당일에는 탁한 공기와 함께 구름 많고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으로는 한때 수증기 구름이 지나가겠지만 기온이 높아서 눈 대신 비로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남부지방만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이 내일 낮 최고 기온 2자릿수를 보이겠고 서울과 인천은 한낮에 각각 7도와 6도를 보이겠습니다. 파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여전히 춥겠고요. 경기 동부 지역은 한낮에 8도를 밑돌겠습니다. 경기 남부 한낮에 모두 7도까지 오르겠고 오늘 오후부터 동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아침에는 영하권, 낮에는 영상권을 보이며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OBS 뉴스 오늘 월요일 준비한 소식